오늘 저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작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감자가 왜 저평가되었느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먹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감자튀김도 있고, 감자칩도 있고, 으깬 감자도 있고, 감자전도 있고, 온갖 간식과 음식에 감자가 들어갑니다. 인류의 식단을 보면 감자는 어디에나 있는데 왜 여전히 저평가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감자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식량 작물입니다. 생산량은 옥수수, 밀, 쌀 다음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널리 퍼진 식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가치를 생각해보면 인간은 여전히 감자를 너무 적게 먹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위기 속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먹여 살린 작물이라면 그것은 패스트푸드 접시 위에 곁들여지는 단순한 사이드 메뉴일 수만은 없습니다. 감자는 한때 인구를 바꾸었고 노동력을 바꾸었고 심지어 여러 나라의 경제까지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애덤 스미스가 감자에 주목했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국민이 감자를 더 합리적으로 먹는 나라는 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감자 한 알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감자를 건강을 받쳐주는 음식으로 바꾸는 세 가지 조합부터 순해 보이는 음식인데도 오히려 몸에 부담을 더하는 흔한 실수들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조리한 뒤 식혀두는 방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디테일 하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감자의 역사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 식품이 인간의 몸에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가지과에 속합니다. 토마토와 가지와 같은 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나 가지는 나무에 매달린 열매 부분을 먹지만 감자는 땅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부분은 뿌리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영양을 저장하기 위해 부풀어 오른 지하 줄기입니다. 그래서 감자 표면에는 작은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든 싹을 트이울 수 있는 잠자는 싹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 감자의 안전성과 관련해 다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지역입니다. 잉카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작물을 재배해 왔습니다. 16세기에 감자가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독이 있는 식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근이 닥치자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고 수확량이 높으며 생각보다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감자 고향이 되었습니다. 감자 덕분에 이 지역의 인구는 200여 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800만 명이 넘는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하나의 작물, 그리고 인구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유럽의 산업혁명, 인류 문명 전체를 바꿔놓은 그 거대한 변화에도 감자는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감자가 많은 노동자를 먹여 살렸고 공장과 산업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45년 아일랜드에서 병충해로 감자 농사가 무너지며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20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주해야 했고 그들 대부분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재능과 지성을 함께 가져갔고 훗날 미국의 번영에도 기여했습니다. 감자가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자에 그런 힘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감자만이 가진 특별한 영양 구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이제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식품만 남아서 여러분이 몇 달 동안 그것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음식이 몸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가장 오래 버티게 해줄까요? 현대 영양학의 답은 고기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달걀도 아닙니다. 그 답은 바로 감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 한 알 안에는 자연이 보기 드문 영양조합을 담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감재는 약 20%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쌀이나 밀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재에 무려 77%의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건조 중량으로 계산하면 감자의 에너지 공급 능력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쌀과 밀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자가 일반적인 주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감자에는 약 2%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감자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조가 매우 균형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평범한 감자 한 알이 우리가 흔히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많은 식물성 식품보다 더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감자는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감자의 비타민 C 함량은 사람들이 늘 칭찬하는 과일인 사과보다 4배에서 10배나 높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럽의 선원들이 오랜 항해 중 비타민 C가 심하게 부족해졌을 때 화물칸에 감자를 실은 배는 선원들이 괴혈병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괴혈병은 몇 달 만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 외에도 감자는 놀랄 만큼 풍부한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칼슘, 철, 마그네슘, 망간, 인, 칼륨, 나트륨, 구리, 감재는 이런 성분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의 칼륨은 매우 풍부합니다. 100g당 약 693mg으로 많은 분들이 칼륨 보충을 위해 먹는 바나나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가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감자는 주식과 채소의 성격이 만나는 식품과 같습니다. 쌀처럼 에너지를 주면서도 푸른 채소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도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고 조리도 이렇게 쉬운 식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감자를 만능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감자를 좀 더 자주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식품은 없습니다. 감재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감자만 계속 먹으면 몸에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아연 같은 일부 미네랄 함량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속에서 감자는 꼭 있어야 할 구성원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식탁에 올라와도 좋은 식품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어린 손주들까지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식품 안전 지식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이 점을 가볍게 넘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감자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가지과 식물이 동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 보호 기전입니다. 감자 식물은 잎부터 줄기, 뿌리까지 모두 솔라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먹는 덩이줄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감자에 아직 싹이 나지 않았을 때는 덩이줄기 속 솔라닌 양이 매우 낮습니다. 보통 100g당 약 10mg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정상적으로 먹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자에 싹이 나기 시작하거나 껍질 일부가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솔라닌 양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싹 주변 부분에는 100g당 500mg까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안전기준의 25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한 양을 먹을 경우 몸에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메스꺼움, 복통, 심하면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솔라닌이 열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익혀도, 푹 삶아도, 오래 끓여도 솔라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싹이 난 감자를 안전하게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싹 난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감자에 한번 싹이 나기 시작하면 솔라닌은 싹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자 전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싹 주변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안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감자 한 알 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껴야 할 곳과 아끼지 말아야 할 곳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초록색은 솔라닌이 늘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초록색 부분이 아주 조금만 있다면 그 부분을 깊게 도려내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 전체가 이미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감자가 물러졌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먹었을 때 쓴맛이 나거나 입안이 약간 따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모두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감자를 올바르게 보관해서 싹이 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 심혈관 건강과 혈당, 장 건강에 좋은 감자 조합 3가지.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자를 다른 식품과 어떻게 함께 먹어야 감자 하나만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이점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그 자체로도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온 뒤의 작용이 꽤 달라집니다. 같은 감자라도 혼자 있을 때와 좋은 동반자를 만났을 때의 힘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특히 50세를 넘기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덜 무겁고 더 안정적이며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기 쉬운 식사가 중요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조합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오래 실천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감자와 달걀입니다. 들으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합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믿을 만한 식사 조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라고 하면 과일만 떠올리시지만 감자도 꽤 의미 있는 공급원입니다. 이 비타민C는 단순히 항산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철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철분은 원래 흡수가 쉬운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자의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그 흡수율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개선 폭이 67%까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빈혈이 걱정되거나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정보입니다. 이 조합의 좋은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걀은 지방도 함께 제공하는데 바로 그 지방이 감자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몸이 더 잘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은 지방이 있을 때 흡수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감자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상당히 균형에 가까워집니다. 감자가 달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달걀도 감자의 아쉬운 부분을 채워줍니다. 젊을 때는 이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보다 단백질을 더 필요로 하는데 정작 고기나 생선은 소화가 부담스럽거나 씹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감자와 달걀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조합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와 달걀은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금방 허기가 지면 결국 과자나 빵, 달콤한 간식으로 손이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자의 전분과
달걀의 단백질,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를 덜 불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싶지만 무리하게 굶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합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삶거나 찐 감자에 삶은 달걀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또는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만 써서 달걀을 부드럽게 익혀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더하지 않고 후추나 약간의 허브 정도로만 맛을 정리하면 훨씬 부담이 적은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감자와 올리브유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당과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흔하게 따라옵니다. 어떤 분은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살짝 올라간 것을 보고 놀라시고, 어떤 분은 혈압약을 시작하고 나서야 식사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십니다. 감자는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 지수가 꽤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나서 혈당이 비교적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피해야 하는 음식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혼자 먹었을 때와 식사 안에서 어떻게 조합되었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감자를 함께 먹으면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단기 혈액으로 더 천천히 들어가게 만들고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완화해줍니다. 이런 급격한 상승은 혈관벽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에 올리브유를 적절히 더하면 감자는 더 이상 단순한 전분 식품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면 의미는 더 커집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계열 성분은 감자의 비타민C, 칼륨과 만나, 혈압 조절과 만성염증 완화 쪽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용한 조합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작은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를 익힌 뒤 바로 먹지 말고 한번 식혔다가 드셔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차이지만 몸 입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감자가 식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쉽게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장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식은 감자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허브나 후추를 조금 더해 샐러드처럼 먹는 방식도 좋고 너무 차갑지 않게만 살짝 데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자를 늘 뜨겁고 부드럽게만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감자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푸른 채소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특히 장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반복되기도 하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무거운 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장을 편안하게 돕는 식사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푸른 채소를 감자와 함께 먹으면 채소의 식이섬유와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서로 다른 경로로 장내 유익균을 돕게 됩니다. 하나만 있을 때보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장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단지 배변만 편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면역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의 큰 부분이 장 건강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감자와 푸른 채소의 조합은 단순한 반찬 구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게다가 감자 속 비타민C는 푸른 채소의 엽산과 항산화 성분이 조리 과정에서 덜 손실되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칼륨이 푸른 채소의 칼슘과 마그네슘과 함께할 때는 뼈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쪽에서도 장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뼈는 약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은 단순히 소화가 편한 식사를 넘어서 몸 전체를 오래 지탱하는 기초를 다지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자와 브로콜리 혹은 감자와 각종 잎 채소를 함께 넣은 수프를 만들어도 좋고 함께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감자는 부드럽게 익히고 채소는 너무 물러지지 않게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아주 조금 더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지용성 영양소 활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름에 깊게 튀기거나 지나치게 볶아서 전체 식사가 무거워지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감자와 채소가 가진 원래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지 조리 과정에서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자는 혼자 있을 때보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할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보여줍니다. 달걀과 만나면 빈혈과 단백질, 포만감까지 생각할 수 있고 올리브유와 만나면 혈당과 혈관을 더 부드럽게 돌볼 수 있으며 푸른 채소와 만나면 장과 면역, 뼈와 근육까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더 화려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더 정확해져야 합니다. 더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음식을 더 지혜롭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바로 그런 식사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식품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음식, 하지만 알고 먹으면 몸을 조용히 받쳐주는 음식, 저는 감자가 바로 그런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감자가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 장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감자 자체는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감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며 어떤 습관 속에서 반복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익숙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감자와 흰쌀밥입니다. 이것은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 너무도 흔하게 보이는 조합입니다. 카레라이스에 감자가 들어가고 된장찌개에도 감자가 들어가고 감자조림을 반찬으로 놓고 밥을 먹고 심지어 감자전을 곁들여서도 밥을 먹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감자와 흰쌀밥은 둘 다 대표적인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둘 다 몸속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따로 먹어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것을 한 끼에 함께 넣으면 그 부담이 겹쳐집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 들게 해도 무거운 짐을 두 사람 목처럼 한꺼번에 몸에 올려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끔 한 번 먹는 정도라면 몸이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오늘도 밥과 감자, 내일도 밥과 감자, 주말에도 밥과 감자,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몸은 계속해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은 자주 크게 오르고 인슐린은 반복적으로 많이 분비되며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체중 증가, 복부 비만, 공복 혈당 상승, 결국 당뇨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나온 연구에서도 흰쌀밥 대신 감자를 선택하는 것조차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감자 하나만을 문제 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자와 흰쌀밥 모두가 탄수화물 부담이 큰 식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한 번에 같은 식사에 넣는 것은 부담을 더하는 일이지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 병력이 있는 분들, 당화혈색소를 관리 중인 분들, 식후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에 감자 반찬 하나, 여기에 감자튀김까지 더하고 갈증이 난다고 탄산음료를 한 잔 마시는 식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흔한 한 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과 단기 과학에 집중된 식사입니다. 몸은 잠시도 쉴 틈 없이 혈당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러니 원칙은 단순합니다. 밥을 먹는 날에는 감자를 줄이고 감자를 먹는 날에는 밥을 줄이십시오. 둘 다 좋은 식품일 수는 있지만 함께 많이 먹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감자와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칼륨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도 몸이 알아서 조절하고 배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신부전이 있는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 또는 칼륨 수치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은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자는 원래 칼륨이 매우 많은 식품입니다. 100g에 거의 700mg 가까운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키위, 아보카도처럼 역시 칼륨이 많은 식품을 많이 더하면 한 끼 식사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칼륨 총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해진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은 원래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근육에 힘이 빠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한 임상 자료들에서도 신부전 환자가 감자를 비롯한 고칼륨 식품을 과하게 섭취하다가 심한 합병증을 겪은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괜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감자를 먹는다고 해서 칼륨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다르면 식품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향이 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한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있다면 감자를 많이 먹기 전에 하루 칼륨 제한량이 어느 정도인지 의사나 영양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에 좋다고 들은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동물성 기름에 깊게 튀긴 감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떠올리면 먼저 감자튀김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이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너무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감자 자체도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자 그 자체가 아니라 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튀기고 어떤 지방과 함께 가열하느냐입니다. 감자 속 전분은 높은 온도와 만나면 성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섭씨 120도가 넘는 온도에서 기름과 함께 오래 가열되면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유해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기름이나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동물성 지방은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알데하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혈관벽과 세포를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비교적 건강한 식품인 감자가 조리 방식 하나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물성 기름에 깊게 튀긴 감자는 포화지방 섭취량까지 크게 늘립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체중 관리, 염증 관리 어느 쪽에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기 때문에 맛은 강하고 중독성도 큽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렵고 그 결과
한두 조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자튀김은 정크푸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감자가 정크푸드인 것이 아닙니다. 높은 온도, 부적절한 기름, 과한 튀김 방식이 감자를 정크푸드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감자를 밥과 함께 겹쳐 먹지 마십시오. 둘째,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고칼륨 식품과의 조합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셋째, 감자를 먹을 때는 조리 방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같은 감자라도 삶으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찌면 부담이 적고, 구우면 조절이 가능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동물성 기름에 깊게 튀기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음식 이름 하나가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식탁에 올리느냐입니다. 감자는 죄가 없습니다. 선택하는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감자를 사와서 평소처럼 부엌에 두었는데 일주일 뒤에 벌써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자 품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방법만 알면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자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빛은 솔라닌 합성을 촉진하고 싹이 나는 과정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높은 온도입니다. 섭씨 10도가 넘으면 싹이 나는 속도와 부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7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셋째는 너무 낮은 습도입니다.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감자는 수분을 잃고 쪼글쪼글해집니다. 습도는 대략 90%에서 95%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감자를 양파, 사과, 바나나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익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에틸렌 가스를 내보내는데 이 가스가 감자의 싹을 더 빨리 나게 만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보관 조건은 어둡고 서늘하고 통풍이 되며 습도가 적당한 곳입니다. 밀폐된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나 바람이 통하는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봉지는 안에 수분이 맺혀 감자가 더 빨리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양파, 마늘, 과일류와 반드시 떨어뜨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도 될까요? 제 답은 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냉동실이나 지나치게 차가운 냉장 구역에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감자가 이상하게 달아지고 튀겼을 때 색도 지나치게 짙어져 보기 좋지 않게 됩니다. 다만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냉장 환경이라면 다른 서늘한 보관 장소가 없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다 쓸 계획이 없다면 감자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십시오. 한 주에서 2주 안에 먹을 만큼만 사서 제대로 보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추가적인 장점까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자를 껍질째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감자를 익힐 때 껍질을 그대로 두면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처럼 껍질과 그 바로 아래에 많이 모여있는 영양소가 미리 껍질을 벗기고 조리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보존됩니다. 깨끗하게 잘 씻은 뒤 껍질째 삶거나 찌고 먹을 때 원하시면 그때 벗기셔도 됩니다. 또는 감자가 깨끗하고 푸르게 변하지 않았고 상하지 않았다면 껍질째 드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제 체중을 신경 쓰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 특히 유용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감자를 익힌 뒤에는 바로 먹지 말고 먼저 식히십시오. 심지어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가 식는 과정에서 특별한 전분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다르게 몸이 전부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식힌 감자에서 실제로 몸이 받아들이는 열량은 뜨거운 감자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전분이 장의 아래쪽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작용 방식이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장 건강 보충제들이 하려는 역할을 감자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든 감자도 저항성 전분의 장점을 일부 유지합니다. 그러니 차갑게 먹고 싶지 않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데워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자 속 전분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감자 전분은 크게 직선형과 가지형으로 나뉩니다. 직선형 전분이 많은 품종은 익혔을 때 더 부드럽고 포슬포슬해져서 소고기찜이나 으깬 감자에 잘 어울립니다. 가지형 전분이 많은 품종은 더 탄탄하고 아삭한 느낌이 있어서 차에 썰어 먹는 요리에 더 잘 맞습니다. 시장에 가셨을 때는 판매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직접 몇 번 써보시면 됩니다. 품종마다 강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조리해야 할 때 전자레인지는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며 튀기는 것보다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반면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 방식은 비타민C를 많이 잃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화합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방식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